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에 근무하는 강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프로그램에서 저는 알레르기란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알레르기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알레르기 정의, 증상,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런 알레르기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는 최대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려고 대부분을 그림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저희 이제 의과대학의 본과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도 오늘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대략 어떤 건지 알겠다, 이해가 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이제 저희 의과대학에서 하는 면역학 부분에 대한 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향후에 의과대학 진학을 한다, 이후에 수업을 듣는다, 이런 과정들에 이제 많은 흥미를 느끼실 수 있고 잘 따라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제 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패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쁜 물질들로부터 보호하고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 세포가 이제 바라보는 세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면역 세포가 올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이 내 것이냐라고 먼저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 것이 아닌 것들, 내가 아닌 외부 물질, 논셀프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내 것이 아닌 외부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해로운 외부 물질로 구분을 하고, 봤더니 해롭지는 않아, 이런 물질들은. 그래서 외부 물질이지만 해롭지 않은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가 당연히 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러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나의 유전제, 단백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룰을 어겨서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팀킬이 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나의 면역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 이런 경우를 자가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가면역 또는 자가면역 질환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세포가 내 몸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외부물질로 이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부물질 중에서 이제 해로운 것들은 대부분 박테리아, 바이러스, 요즘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유해를 주는 물질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이들을 공격을 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외부 물질인데 해로운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항원 표지 세포, 호중구, 대식 세포, 이런 세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내 것이 아닌 해로운 외부 물질들을 이제 없애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면역 또는 염증이 되고, 이것들이 성실히 잘 수행되어야지 내가 이제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내 것이 아닌데 그다지 해롭지 않은 어떤 논함풀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그 중에서도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알레르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 외부 물질,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인데 그다지 해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에 노출이 된다, 고양이 털에 노출이 된다, 고양이의 뭐 침이라던가 분변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 물질은 외부 물질이긴 하지만 크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무시할래, 반응을 하지 않을게.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별다른 염증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알레르기 물질들인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또는 동물의 분비물들, 그리고 꽃가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외부 물질이지만 해롭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격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룰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양이가 크게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은 고양이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 물질들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물질을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들어왔어, 이건 없애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들 얼른 와서 이놈 힘을 합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보통 똑같이 노출이 됐을 때 또는 똑같은 환경에 갔을 때 또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독 나만 자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이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어떤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알레르기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나쁜 놈을 없애는 것들은 정상적인 이로운 면역 반응이지만 이물질 중에서 그다지 해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도 학생들도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는 이해를 했다가 이제 까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냥 아주 간단한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의 관점에서는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IgE라고 하는 항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떤 알레르기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물질도 있고 고양이 알레르기 물질도 있고 꽃가루 중에 대표적인 자작나무 알레르기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드기와 고양이가 다르듯이 이런 알레르기 물질들은 서로 이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항원과 항체의 반응은 아주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항원이 세모나게 생겼다고 하면 그 세모를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 퍼즐이 있는데 퍼즐이 똑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딱 들어맞는 이 상황, 이렇게 서로 모습이 똑같이 들어맞는 것들이 이제 스페시픽한 바인딩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아야지만 면역학적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인식하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에 대한 특이 항체가 있고, 진먼지 진드기와 다르게 생긴 고양이의 경우에는 고양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그 고양이 특정 항원의 특이적인 IgE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에 노출이 돼도 알레르기 반응이 안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어떤 그 비만세포라고 하는 그 가렵게 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품고 있는 그 세포가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IgE라고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알러젠에 대한 Ig라고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알러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원항체 반응은 뭔가 생김새가 아주 요철처럼 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개해주는 Ig라고 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내가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특이적인 IgE라고 하는 항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항체가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항체가 없으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안 생기는데, 이제 저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인식할 수 있는 Ig라고 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 근데 저 항체가 지금 내가 노출된 알레르기 물질과 딱 들어맞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노출이 됐을 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고, 이런 결합의 결과는 이제 비만세포 안에 이제 신호를 전달해줘서 비만세포가 세포 안에 가지고 있던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일시에 확 뱉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뱉어나지게 되면 가렵고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숨을 못 쉬게 될 정도로 쌕쌕거리고 기관지가 수축이 되거나 이런 반응들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고양이 알레르기 물질이 있고 이 고양이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안 만들어졌을 때는 항체에 항원에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별다른 반응이 생기지 않는데, 이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신호가 전달이 돼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급격하게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양이와 어떤 꽃가루가 서로 전혀 다른 종이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 알러지가 있다, 즉 고양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특이 항체가 내 몸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생긴 뭐 자작나무 꽃가루에 노출이 됐다? 근데 노출이 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원항체 반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특이항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노출이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지만, A랑 전혀 다른 기억이라고 하는 물질에 노출됐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항체지 기억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면역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생긴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진먼지 진드기, 우리 집에 이제 침구류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분비물들, 그리고 봄가을에 날리는 나무나 잔디, 잡초, 꽃가루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식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뭐 학생들 또는 환자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유발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건 진먼지 진드기고요.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꽃가루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이제 가을철에 있는 잡초 꽃가루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식품에서는 다양한 식품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떤 물질이 조금 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물질이 특정 상황, 특수한 사람에게서는 알레르기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환자 중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이제 치료를 해주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그 약을 쓰면 알레르기 반응이 좋아지는데, 이 환자는 그 약을 쓰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그걸 좋아지게 하려고 그 주사를 줬는데 오히려 그 주사가 그 사람한테는 엄청 강한 알러젠이어서 환자가 이제 훨씬 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이제 고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물질들이 있지만 어떤 물질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 알러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알레르기 증상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흔하게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들은 뭔가 노출되어 있어서 알레르기 물질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를 통해서 알레르기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코가 될 거고요. 눈도 마찬가지이고 코나 입을 통해 해서 들어온 알레르기 물질들이 기관지로 들어가면 이제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부가 계속 가렵고 목이 물린 것처럼 불어나는 만성 두드러기 또는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염, 천식, 결막염 또는 피부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 갑자기 아주 빠르고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타이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전신적으로 꽤나 위험할 수 있는 반응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게? 예전 이제 김병만 개그맨 이분이 이제 주로 오지탐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강인하고 이제 생존력이 좋으신 분들도 이제 독충에 쏘였는데, 독충에 쏘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강한 사람이 독충에 쏘였는데 그 독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아나필락시스로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TV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전신 반응이 생겼을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진다, 또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말을 하기 힘들거나 숨을 쉬기 힘들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아나필락시스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이제 유병률이 높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한 10년 전보다 유병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성인의 한 5명 중에 1명,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10명에 3명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반응인 만성 두드러기, 이유 없이 계속 가려운 환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계속 느는 것들은 환경 변화,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어떤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또 재밌는 한 가지 특성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게 비염 따로, 천식 따로, 피부염 따로, 식품 알레르기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체질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Ig라고 하는 항체는 코 안에만 있거나 눈에만 있거나 기관지에만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겐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도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소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로 먼저 증상이 생겼다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염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천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염이 생겨서 이제 천식도 조금 좋아지는데 비염은 점점 심해져서 성인이 됐을 때 가장 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나타나는 한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알았을 때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앓게 되는 이런 알레르기 행진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알레르기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어떤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생기게 하는 유발 요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Ig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질만 있다고 해서 질환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토피라고 하는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아직까지는 환자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인자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진먼지진드기나 바퀴벌레 또는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계속되면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이때는 이제 환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체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이벤트들을 겪었냐라고 하는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거나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런 요인들이 천식을 생기게 하거나 또는 천식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흡연이나 담배 연기, 심한 운동, 화학물질이나 자극적인 냄새, 스트레스, 감기,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대기오염, 그리고 특정 약물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던 알레르기 질환을 갑자기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질환들보다도 알레르기 질환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가루라던가 환경오염이라던가 미세먼지, 기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 이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어떤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름철이 가장 적고 가을철이 됐을 때 확 늘어났다가 초가을에 늘어났다가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 줄어들고 제일 추운 2월 달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3, 4월 들어가면서 꽃가루가 날리면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 1년 전, 2년 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전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대도시의 경우에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준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9월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제일 많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언론이라던가 이제 매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면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즌에 환자들이 감기 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는 일교차가 커지거나 뭔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에 좋은 것들을 보충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환자가 느는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을철, 초가을철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 건 그 시즌에 가을철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리고 봄철에 작은 피크를 보이는 것들도 봄철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꽃가루가 있는데 어느 시즌에 많이 날린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수행했던 연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 똑같진 않더라. 지역에 따라서 나무 꽃가루 그리고 가을 잡초 꽃가루가 어느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가 지역적으로 다르더라. 제주도는 이 꽃가루는 적은데 저 꽃가루는 많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보다 좀 느리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요 몇 개 슬라이드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면역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알레르기 면역이라는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주로 유발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알레르기 질환이 빠르게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프다, 그걸 치료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야 될 경우는 약을 먹고, 그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다른 질환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과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났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무엇이냐, 한글로 쓰시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약을 스테로이드가 좋다, 아니면 무슨 약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은 회피였습니다. 어보이던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 환경을 조절하고 내가 주의하는 어떤 이런 회피하는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예로 다시 들었을 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g라고 하는 항체를 이미 갖고 있는 거고, 이 갖고 있는 걸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항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에 있어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한다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라는 관점은, 알레르기 때문에 노출이 됐을 때는 이렇게 뻥하고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절히 치료를 한다, 회피를 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주변 환경들을 통제해 주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이제 질문은 그래? 알아, 회피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피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증상이 없어지고 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진먼지 진드기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우리 집의 환경을 바꾸는 것들. 이제 그게 카펫이라던가 천소파, 커튼을 사용하지 않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낮춘다. 진먼지 진드기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동물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털이 있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꽃가루가 문제인 사람은 꽃가루가 날릴 때 조심을 한다. 이런 것들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되면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조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질병이 생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노출을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질병이 이제 악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건 이제 의학자들에 있어서는 거의 가장 유명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논문을 내기를 선망하는 그런 이제 저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다른 게 아니라 헤파타이티스 A는 간염, A형 간염을 얘기하고 튜버클로시스는 결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성 질환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 물론 요새 코로나가 창궐하긴 하지만 감염성 질환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는 이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세균의 노출이 덜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줄었는데 봤더니 이제 제 밑에 빨간색 박스가 되어 있는 아스마가 천식이고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천식뿐만 아니라 타입 1 다이아베티스라고 되어 있는 밑에서 두 번째는 이제 1형 당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멀티플 스크레로시스는 다발성 경화증, 크론 디지즈는 이제 위장관 질환입니다. 근데 봤더니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더니 알레르기 질환이 늘었어.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느네.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게 생활 환경이 깨끗해지고 위생이 좋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질환이 늘어났어? 그러면 거꾸로 비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면 다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줄어들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서울에서 살다가 또는 대도시에 살다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 심해서 지방으로 시골로 이사를 갔더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 또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 균총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히 농촌으로 갔다고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농촌에 가서 내가 접하는 환경들에서 내가 농촌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더 접하게 되는데 내가 접하는 환경들에 우연히 이런 미생물들이 A라고 하는 미생물이 많은데 이런 A라고 하는 미생물에 노출이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환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중에서 특정 미생물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들은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한 어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공기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기전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이 친알레르기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물질을 이제 계속적으로 내 몸에 이제 투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학대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꽃가루 알레르기 물질을 일부 정제해서 피부에다 주사를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4, 5년 정도 투약을 했더니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어지더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피부에 주사를 하거나 혀 밑에 넣거나 알약을 넣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이거를 오래 했을 때 알러지가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알러지가 심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이런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도 있지만 동시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겠다? 치료가 되면 좋지만 약물을 치료하면서 환경을 통제하고 질병이 질환이 되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이후에는 환경만 조절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는 많은데 이제 그냥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환자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들에 노출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해서 알레르기 질환은 예방에 중요하니까 당신이 이런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했더니 환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이런 물질들이 주로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노출되지 않을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약물 알레르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똑같이 얘기했죠. 예방이 이런 당신은 A라는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노출되지 않으면 돼. 그랬더니 환자가 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떤 약에 들어 있죠?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엔 내가 땅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지만 땅콩이 들어간 건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영양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밟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식이 없어서 이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 중에는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증상이 심해서 특정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물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제 처음 했던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들한테는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스 서버에서 학교 정보를 불러오고 알레르기 물질 정보를 불러와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등록을 하고 내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있는지를 설정을 하면 그 학교 급식 식단을 불러와서 내가 조심해야 될 물질이 오늘 급식에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한테도 몇 월 며칠에 점심 식단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알람을 띄워주는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약물 알레르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약을 먹고 나서도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하거나 약국에서 받았는데 이 안에 내가 문제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병원이나 약국이 잘 걸러주면 좋긴 한데 잘 걸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약을 먹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가 이제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앱에다 입력을 해주고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런 약을 쓰면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처방전을 받았을 때 처방전 사진을 찍거나 검색을 하면 당신은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줘서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방문해서 처방전이나 약을 구매했을 때 이걸 사용하고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약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해서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천식 환자도 많이 보는데요. 이제 천식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가루라던가 진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질환,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내가 걸렸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도 동시에 걸리고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전염적인 측면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환경 데이터, 미세먼지라거나 꽃가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스마트폰에다 입력하고 폐기능을 측정을 하고 약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1차 병원, 의원급이나 더 큰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의료진이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환자들이 집에서 이걸 사용하다가 증상이 나빠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환자들에게 이제 의료진들이 조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환자가 서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조기 중재를 하고 환자는 이제 병원에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레코드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발표는 마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들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포니님, 뭐냥, 하이님. 그래서 그 몇 가지 제가 되는 대로 하고 이 댓글이 확인이 되면 제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그 집에 가서 이제 댓글에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알레르기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게서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중증도가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똑같이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강도도 더 세거나 이래서 이제 뭔가 동물을 키우기 전에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당신 동물 키우고 싶으면은 오기 전에 와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레르기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올리브님이 물어주셨는데 모든 질환은 유전적인 성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질환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1%냐 아니면 99%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알레르기도 유전성이 있어서 부모 한 명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으면 내가 그 알레르기 질환을 앓을 확률이 25%라고 하고요. 부모가 2명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은 이제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절반 정도는 환경 관리를 잘하고 뭔가 이제 그런 중재를 하면 질환의 발생을 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는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게 있으면 나도 이걸 앓을 확률이 되게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용이 님이 DNA 조작이나 이런 방법으로 알레르기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제가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한테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요새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IgE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을 유전자 가위로 조작하거나 이러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한 1980년도에서 90년도 후반 정도까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는 항암제라던가 암과 관련돼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알레르기 질환에서 이런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이후에 연구 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꺼내서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시키고 그 세포들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 세포로 탈바꿈을 시킨 다음에 체내에 다시 넣어준다.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알러지가 없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음식 알러지가 없는데
그 어떤 음식 알러지가 없으면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진 않아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컨디션 때문에 알레르기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우연히 알레르기 반응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음식물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 따져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음식 알러지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 생기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일 편한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고 검사를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알러지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계절만 유행하는 알레르기 물질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꽃가루인 경우 또는 곰팡이인 경우, 한국에서는 몇 월 달인데 남반구에는 호주는 전혀 계절이 다르니까 그 6달 있다가 발생을 해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미국만 가면 문제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과 관련이 있냐고 탐노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면역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세균에 대한 면역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친구라고 보면 되고요. 똑같은 면역이지만 알레르기랑 관련된 면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연관성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경쟁한다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가 많아지면 다른 것들이 줄어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에 대한 면역이 발달했더니 알레르기가 줄어들었다. 또는 세균에 대한 면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들이 늘어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용용이 님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수 이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싹 비워버리고 딜리트를 해서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을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식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음식물 알러지가 없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음식물 알러지가 새로 생기거나 이제 그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 집에 살면 알레르기가 더 잘 발병되나요? 라고 솔방울님이 물어주셨는데 이거는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깨끗하고 좋기도 하지만 이제 뜯은 지 얼마 안 된 화학물질들이 묻어 있다 또는 청소하고 기자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도 그렇고 그런 화학물질에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거나 새 건물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괜찮았다가 새로 생기는 경우, 발병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면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 있죠. 근데 체질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제 많은 노력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의 관점에서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는데 한 1년 걸리는데 바뀐 체질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3, 4년이 걸린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면 되기는 하는데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레르기가 많을수록 건강에 안 좋나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많으면 그 많은 만큼 알레르기에 노출이 됐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귀찮아지고 똑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알레르기가 많다고 해서 암에 많이 걸린다, 뭐에 많이 걸린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항원항체 반응은 기본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이제 그 뭔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도 살살살 오는 것들이 아니라 노출이 되고 그게 충분하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반응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님이 비염이 심해지면 천식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레르기는 면역이고 면역 관련된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g라고 하는 항체는 코에 들쓸 수 있지만 기관지로도 갈 수 있고 눈도 갈 수 있고 피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와서 코를 거쳐서 기관지까지도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비염도 생기고 천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의 대부분은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앓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들면서 천식도 같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검사는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이제 뭐 피부에다가 검사를 하거나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거에 노출이 됐더니 진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발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탐너치님이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레르기란 면역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게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레르기랑 관련된 것들에서 조금 더 많이 이제 귀찮거나 힘들거나 질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에 발생될 수 있다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B, C, D라고 하는 질환이 많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뭐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이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즐거운님이 질문하셨던 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사에서 우유가 로우로 나왔다고 그 숫자가 작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유 안에 어떤 성분의 알러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검사 결과가 약간 나왔어도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알레르기를 제어하는 이제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놈이 이 알레르기랑 이제 힘겨루기를 해서 이겨버리면 반응 검사에서 우유가 나오더라도 실제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검사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수치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실제로 그거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알레르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과민 반응 또는 전혀 다른 질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어렸을 때는 달걀, 생선, 땅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많은 식품 알레르기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긴 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있다 또는 성인에 많다 이런 것들은 게나 새우 이런 부분들 또는 땅콩 알러지는 평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과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는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상호님이 항체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냐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면역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항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다양한 항체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핏이 딱 맞는 경우에만 반응이 생기는 것들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도 약 100만 가지 이상의 그 항체 모양이 다른 항체들이 있고 그 얘기는 100만 개 이상의 항원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알레르기도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같은 경우엔 근데 사실은 조심하면 이게 없는 듯 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질환들보다는 한 번 걸리면 계속 앓고 있고 계속 진행하는 그런 질환들보다는 환경을 관리하고 적절히 통제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효과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아마도 이제 많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질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성인이 들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프로텍션 해주고 누르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지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힘과 이거를 막는 힘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튼튼해지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려고 하는 힘은 그다지 커지지 않았는데 이걸 막는 힘이 더 가파르게 커지면 성인이 됐을 때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체질이 변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균형일 수 있고요. 다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체질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알레르기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성인 때 괜찮았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달하늘 별님이 하늘 알레르기 증상에 호흡이 불편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가서 기관지를 자극을 하면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숨이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관지가 좁아지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은님이 감염될 수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세균의 감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어떤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 또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그 물질이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을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알레르기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해로운 외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고양이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Ig를 안 만들어내는 체질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키우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솜사탕님이 주의해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조금 더 정확히 답을 드리면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키워서 백신 물질로 만들 때 그걸 계란에 있는 난황이라는 것들에 이제 주사를 해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면 그걸 꺼내서 백신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계란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백신에 포함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백신 맞을 때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레르기가 있다고 모든 게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 백신을 조심해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특정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가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를 백신을 맞을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도 백신 접종을 맞으려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게 없는 경우에만 백신을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순기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알레르기는 당연히 유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토피라고 하는 Ig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질이냐 아니냐는 타고나는 건데 이후에 환경적인 요인과 엮이면서 알레르기 체질이었는데 이후에 살았던 과정에서 여러 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알레르기 체질은 타고났지만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잘 됐으면은 이제 안 생기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주 효과적인 약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그런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도 코로나처럼 변이가 있나요?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식 과정에서 아주 랜덤하게 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알레르기는 사실은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멸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진먼지 진드기나 저장 진드기 박멸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도 100% 없애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부분을 뭐 커버를 쓰거나 하면 몇십 % 없앨 수 있는데 0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요? 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 저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특정 유산균을 먹었더니 비염이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임상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환자 체질에 맞춰져서 당신은 이 물질을 먹으면 좋아질 거니까 이런 유산균을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세요라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아주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 굉장히 아까 강의할 때보다 되게 빨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 답을 못 드렸던 올리브님부터 요 밑에까지는 그 제가 오늘 귀가해서 여기다 리플을 달 수 있으면 리플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가 했던 강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